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파헤쳐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등을 정식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TF는 용도별 요금 체계와 누진 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나눠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 4단계로 줄이고 최저 최고요금의 누진 배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구 영웅 유승민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2008년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에 이어 두 번째로 한동안 위축됐던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태영호 외교관과 해외 식당 종업원 등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 근무자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이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 근무자의 가족들에게는 소환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 뉴스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됩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11시 8분부터 19분까지 11분 동안 방송된 뉴스포커스 이딴 고속도로 대형차 졸음운전 참사 대책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일으킨 오중 추돌 사고로 무려 4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트레일러가 10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날은 대형 차량의 이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가 나와서 전문가다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14일 여수터널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일으킨 10중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추돌 상황 영상이 방송되어 개요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여수의 이제 그 엑스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있는 그 말해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 안에서 시민트를 싣고 가던 25톤 대형 트레일러가 이 교통 정체로 서 있던 승용차 9대를 지금 보신 장면이군요. 잇따라 이제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그 사고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대형차 관련 사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기복 대표는 먼저 우리 운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화물차와 관광버스의 경우 지입제가 통용되고 있는데 지입제는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김 대표는 운전자들이 근로자지만 차주여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입도 얻게 되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된다고 풀이해 줬습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졸음운전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질문에 김기복 대표는 제도 미비보다는 관리 부실에 더 무게를 실어 답변했습니다. 대형차의 속도 제한 장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적힌 운행기록장치 등은 의무 장착돼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가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 있다는 제도에 대해 앵커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실제 화물 운송 계약 조건의 불합리성을 예로 들어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줬고 허술한 법적 조항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자체나 경찰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제 그 블랙박스의 그 영상 기록 내용을 모두 이제 확인해서 이 사람이 과로를 했는지 졸음 휴식을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대담은 11분 동안 진행됐는데 대담 내용을 요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15개의 자막이 제시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치사율과 졸음운전 경험 비율 등이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사안의 중대성이 한눈에 들어왔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장면 등 다양한 영상으로 긴박감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에서는 관광버스들이 대열 운행을 하는 이유와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도 끼어들지 말라는 정도의 조언은 관광행사 진행 측이나 관광버스 운전자 입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불만스러웠습니다. 또 유럽연합, EU처럼 우리도 2시간 운전 후 휴식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수시로 트럭, 버스의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점검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범칙금을 매기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 졸음운전 감지 센서 장치나 앞차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에는 자동으로 제동되는 장치도 달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문 사설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언급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현장 일사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일사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저는 16일 2시 23분부터 34분까지 10분 남짓 방송된 한국판 이칠권리 시행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앵커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과거 개인 기록을 지우는 문제를 거론하며 방통위가 최근 한국판 이칠권리 정식 명칭인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권리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줬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이칠 권리라 하면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이 게시자 본인에게 직접 게시물 관리에 대한 권리를 더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바로 이 가이드라인은
그와 같이 본인이 자기의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렸던 것이지만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포탈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준수 상황,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 방통위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최성준 위원장의 차분하면서도 탄탄한 논리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10분 남짓한 대담 시간에 자세한 표와 17개에 달하는 자막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자료 영상은 미흡했습니다. 이 대담은 정부 정책을 심층적으로 질의하고 또 알찬 설명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면 잘 짜여진 대담보다는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도발적일 수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의 설명을 이끌어내 이해를 돕게 됩니다. 아니면 자료 화면이라도 다양하고 다채롭게 잘 준비되어 시청자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데 이 최성준 위원장과의 인터뷰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료 화면으로 방통위 전경이나 최성준 위원장의 단상 사진, 최성준 위원장의 웃는 사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없는 자료를 반복해서 내보내 시간을 메우는 느낌까지 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 잇단 고속도로 대형차 졸음운전 참사 대책은 편과 뉴스 현장 1사 한국판 이칠 권리 시행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편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살펴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지난 14일 방영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의 성공 신화를 담았는데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서 60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성심당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기업의 성공과 위기 극복 사례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성공을 일궜고 또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갔는지를 통해 많은 기업인들이 목표를 세우고 불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며 대전의 명물이 된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 정확한 판매 개수와 사용된 재료의 양을 제시해 주어 그 위세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밀가루, 달걀, 그리고 파트의 양을 각각 월드컵 경기장과 지하철 구간, 서울과 대전 사이의 거리에 비유해 설명해서 60년간 팔렸던 튀김 소보로의 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용된 파당금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대전을 무려 2,655회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을 써 로마 교황과 세계적인 잡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됐다는 사실을 통해 성심당의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심당이 보유하고 있는 400여 가지의 메뉴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이 소개됐는데요. 화면을 통해 제조 과정과 들어가 있는 재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두와 빵의 만남, 부추를 한껏 넣은 부추빵. 또 성심당의 빵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성심당이 크게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김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뒤이어 이명진 대표가 성심당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성심당에 만족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명진 대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임 대표가 튀김 소보로를 떠올리기까지의 노력을 통해 성심당의 맛과 인기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빵을 사기 위해 다투는 일까지 있었다는 실감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당시 성심당이 얻게 된 인기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튀김 소보로는 단박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다. 매장 내에선 다툼도 벌어졌다. 지역 제과점으로는 최초로 생크림 케이크를 판매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는데요. 본래 인기 있었던 버터크림 케이크와 새롭게 자리하게 된 생크림 케이크를 대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버터크림 케이크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보존성이 높아 냉장 시설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80년대 제과점을 주름잡은 케이크였다. 반면 촉촉한 케이크 세트에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로 장식한 생크림 케이크는 서울에서도 딱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생소한 제품이었다. 성심당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한 경영난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폐업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당시의 화재 현장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주축으로 행했던 복구 사업인데도 경영진 위주로 인터뷰를 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당시에 왜 직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성심당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성심당은 약 10년 만에 연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여기서 경영진이 사랑을 강조하며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소비자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10배 이상의 매출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전국 3대 빵집으로 SNS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된 성심당은 프랜차이즈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맛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심당은 이를 거절하고 다만 백화점에서 열흘만 매장을 열고 제빵사를 파견해서 하루 매출 600만 원의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때 교황의 입맛에 맞춘 빵을 대전에서 만들어 교황이 머무는 서울 교황청 대사관에 배달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교황에게 대접했던 치아버터 빵은 성심당의 새로운 인기 제품으로 떠오른 점은 충분히 전달됐지만 다른 제품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성심당 빵이 교황의 입맛에 선택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성심당의 창업주 임기일순 씨가 일사후퇴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임기일순 씨는 성심당의 전신이 되는 작은 찐빵집을 세워 매일 100개의 찐빵을 전쟁을 겪고 있는 고아와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는데요. 매일 찐빵 300개를 만들어 그중 100개는 전쟁통에 굶주리는 고아와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현재 성심당의 대표 이명진 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눔과 기부를 통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심당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정성과 사랑을 겸비한 꾸준한 노력이 지속적인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케팅 전략보다는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춘 성공 비결을 모색해서 더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불만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구간폭을 50kW씩 높여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하지만 누진제 경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언론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해 주시죠. 네, 올여름 정말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가 있다면 아마 전기요금 누진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전기세, 누진세 이렇게 세금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바로 잡자면 전기는 나라에다 납부하는 세금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내는 요금이죠. 그래서 전기요금, 전기료가 맞고요. 또 누진세라는 것도 사실은 세금이 아니라 제도나 규정이기 때문에 누진제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등 하나라도 이제 아끼던 시절에 당연하게 전기료를 세금처럼 납부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진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언론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언론에서는 현재 그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과 배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전력 사용 권고 기준을 제시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론과 언론의 문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언론의 관련 보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생활 변화에 맞춰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에어컨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또 서민 가정에도 전기 제품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인 누진제가 중산층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도 성장 시절의 유물인 누진제를 고집할 이유가 이젠 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임시 처방에 불과한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보다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이제 여론을 좀 무시하고 시간만 끌다가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마다 이러한 혼선을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인 가구 급증 같은 사회적인 변화를 면밀히 따져서 누진 구간과 누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산업용과 또 상업용 전기에 대한 과소비 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언론이 공감대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면 개편론 이렇게 나눠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네,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 현안으로도 뜨겁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제 두 야당은 한시적인 인하는 졸속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전면 개편론과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정용 전기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를 완화하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전면 개편론이 있는 반면에 누진제 완화만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섣부른 누진제 완화는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라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언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여야 정치권의 제안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고 누진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여론을 분석하거나 어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진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아마 형평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전기료 걱정 때문에 이제 에어컨 틀지도 못하고 또 전기를 많이 쓰면 전력 대란이 온다고 그래서 좀 아껴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업에서는 좀 다른 상황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의 비중은 13%에 불과한데 산업용은 55%에 달하고 있고 네. 누진제 배율도 가정용이 많게는 11.7배에 이르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내던 구간은 요금 부담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좀 방향성이 없는 중립적인 형태의 누진제 완화의 어떤 문제점을 다룬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전력 사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법적인 기반과 또 제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우리 언론 보도의 행태도 짚어주시죠. 그동안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전력 사용 급증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이유들이 전부 무색했습니다. 연일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여론과 언론이 들끓었던 것이죠. 그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누진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자일수록 그 가전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또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누진제가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갈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통계 자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이러한 조사가 정확한 정보인지 좀 검증해보는 그런 보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의 경우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고요. 전기 소비량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진제 완화 논란이 자칫 전기 소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이제 시급한 만큼 어떤 취재나 보도의 다양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 관련 보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네, 올여름 가정용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는데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각 정당은 법안으로 이 누진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서 이제 특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전기 요금은 사실은 그 생산 단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물가 인상이라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진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개선책이 정책으로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는 법인데 정책의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예측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큰 폭염 피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변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언론이 대책 마련도 촉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보도에 대해서 김진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진제 요금 규정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단 한 번도 검토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요금 규정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자신이 지불해야 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뵌 김에 이 본을 당정청에 좀 한번 긴급하게 민생 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좀 한번 논의를 해서
8개월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총 2,200만 가구에 대해서 7, 9월 3개월간 총 4,2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고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